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수업을 쭉 같이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제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참 관련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장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새록새록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동산학 개론, 경제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경제론 중요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 매일매일 갖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험 앞두고 총 정리,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희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데 어려운 내용이 되겠네요. 부동산 투자론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또 많으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달려가 볼까요? 또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가 뭐냐? 이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부동산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득하고 부동산을 운영하고 마지막에 이제 판매해서 이제 처분하는 그런 단계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투기가 뭐고 투자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잘 안 하죠. 마지막에 처분만 비싸게 하려고 그러는 것을 투기라고 본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장점이 뭡니까? 자, 지렛대 효과라는 말이 나왔네요. 지렛대 효과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렛대 효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 자본을 늘리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절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절감을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교재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양도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던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처분하는 데 많이 관심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가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어요. 이제 투기도 역시 뭐 부동산 투자의 어떤 수요의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투기적 공급으로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게 돼서 개발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뭐 달성하는 데도 역시 투기가 도움을 주었지만 또 역기능으로 본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 요즘 뭐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많이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이제 부익부빈익빈을 막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또 신규 투자를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용 용지를 확보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적게 가진 골고루 가지거나 공공용지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상이 투기에서 자꾸 생기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또는 남은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있으니까 근로의욕이 상실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렛대 효과. 자, 뭐냐?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뭘 늘리겠다? 자기 자본을 늘리겠다. 예. 그러니까 은행 돈 벌어주려고 제가 돈 빌리는 게 아니죠. 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 뭐 대출금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내가 살 수 있는 양보다 좀 더 큰 부동산을 산 다음에 결론은 뭘 하겠다? 자기 자본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해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서 타인 자본을 이용한 것을 이용해서 내 자본이 제대로 늘어난 것을 이제 정해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고급스러운 말로 하자면 종합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부동산을 통한 수익률이 내가 은행에 주고 난 이자보다 더 커야지만이 쉽게 말하자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생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는 반대 내용이 되겠네요. 내가 차입금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익률이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생각되게 된다.
뭐 그것이 두 개가 똑같았다 이러면 영해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한 것이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즉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변동성이라고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모르는 용어를 배우는 게 공부입니다. 또는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것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 평균의 개념은 아닌데 예상되는 수익의 확률을 부과한 값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한다.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또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1,200만 원을 벌 가능성이 25%랍니다. 1,000만 원을 벌 가능성은 50%가 되고 800만 원을 벌 가능성은 25%랍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1,000만 원을 벌 가능성이 반이고 나머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이 반, 그 나머지 반의 반이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는 편차가 200만 원이 큰 거고 여기는 200만 원이 작은 거죠. 바보가 아니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가중 평균을 하더라.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매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자, 어떤 위험이 있냐? 사업상의 위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느냐 이런 내용이 사업상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은 시장 수요를 내가 예측을 잘못했어. 예컨대 집을 100채를 지어서 100채가 다 팔릴 거로 생각했는데 50채밖에 안 팔렸다. 이것이 바로 시장 수요 예측의 실패가 되겠죠. 미분양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운영하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따르는 위험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뭐 관리가 잘 안 된다든가 또 근로자들이 자꾸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낡아간다든가 또는 영업 비용이 증가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뭐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죠? 내가 건물주라면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 되려면 건물주 정도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위치적인 위험이에요. 자, 사거리 코너에 번듯하게 있는 자리라면 좋겠지만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오지도 않더라. 이런 것들도 역시 입지 선정에 실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의 위험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금융적 위험이에요. 이 내용은 뭐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렛대 효과를 누렸으나 부의 지렛대 효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종합수익률이 내가 빌려온 차익금리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빚을 갚기 어려워지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생기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법적 위험이에요. 자, 법률이 변경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10층 빌딩을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것들은 법률적 위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뭐 지으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 극악하게 반대를 하고 프랜카드 써붙이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느닷없이 정책이 변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법률적인 위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의 위험이에요. 인플레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가치 또는 혹은 아니면 어떤 시장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인플레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실질 임대료가 감소하게 된다든가, 또 명목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수익률이 그런 것을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고 기타 위험으로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 또는 자산 디플레이가 일어나는 문제. 사실 부동산은 또 환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재물이지요, 재화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성이 악화된다. 이런 문제들도 역시 어떤 부동산 위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수익률,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 마지막에 이제 실현 수익률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말이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거는 좀 암기성이 필요하겠네요. 요구 수익률은 뭡니까?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필요하겠다는 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겠나요? 다르겠나요?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수익률,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더라.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은행에서 주는 뭐 리보 금리라든가 뭐 CD 금리라든가 이런 종류의 무위험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시장의 인플레이를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은행 금리 플러스 뭐 무위험률 플러스 또 내가 또 기대하는 수익이 한 5% 정도 포함하면은 10% 정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다? 그게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현 수익률은 뭐다? 실현 수익률은 이미 투자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수익률을 몇 %를 달성을 했어. 과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수익률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준거로는 절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는 투자를 왜 한다? 미래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을 절대로 요구 수익률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면 균형 투자를 하겠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은 투자를 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는데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예요. 왜 그러냐?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예요. 시장에서 봤을 때 저 부동산이 10억이라더라. 그럼 그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럼 투자 가치는 어떤가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2억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시장 가치가 10억이야? 그러면 2억이 남을 것 같죠. 그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가치가 뭐보다 커야 된다.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느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 주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것도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자, 다음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이 뭐다라고 그랬어요? 실현될 결과가 예상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내가 예측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거나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 위험하지만 복불복이야. 많이 먹고 많이 하겠어. 이런 생각. 아니면 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위험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 혐오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위험만 감수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려면 위험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위험하고 수익은 어떤 상쇄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위험이 크면 뭐도 크다? 수익도 크다. 그래서 이걸 비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하는데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네요. 국채와 같은 어떤 무위험 자산에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순수한 그냥 시간 가치만 따지는 거. 즉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금리 정도를 말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더라? 시장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예측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은 자꾸 할증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불안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요즘 김정은 툭하면은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저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은 뭘 더 높이겠다, 위험 할증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이 높은 투자의 대상일수록 투자자들은 점점 더 위험 가증률을 높여가더라, 점점점 가산시켜 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가 많을 수도 있겠죠. 요즘 예컨대 무슨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도 역시 오너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자기 업무에 이렇게 매진하는 회사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회사에 투자하는 뭐가 높아지겠더라? 위험 활동률이 높아지겠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어떻더라? 예상되는 요구 인플레이율이 요구 수익률에 반영된다는 것은 이제 피셔 효과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된 인플레이율, 그 다음에 할증률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험과 가격의 균형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 가치로부터 이제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자꾸 뭐를 높여야 되겠더라? 요구 수익률도 따라서 높여야 되겠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더 중요하겠네요.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뭐 단골로 한 번씩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너무 위험한 건 아예 빼버려. 제외시키는 거. 그래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5%의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면은 그걸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한 6%, 7% 정도 잡아주겠다. 이것이 이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겠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뭐다?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위험한 내용들을 쫙 적어본 다음에 내용이 많을수록 뭐 하겠다? 플러스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여러 가지 미래 수익에 할 때 위험한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적절히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고 회귀 분석을 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적절히 통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할 때는 위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민감도 분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포트폴리오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했죠. 그 위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투자를 하지 않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한 군데만 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을 집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합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뭐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주택을 산다.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하나는 상가, 하나는 공업용, 하나는 시골에 있는 토지, 하나는 주택.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나머지는 오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개념을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왜 하느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걸 자꾸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가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더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 심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위험을 갖다 주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체계적인 위험이다. 내가 피할 수 있나요? 피하지 못합니다. 맞이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만 뭘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비체계적인 위험은 뭔가요? 반면에 비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 개별 자산이 갖는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이야기되는 그런 위험이라고 보더라. 그래서 투자 대상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택, 토지, 뭐 혹은 상가, 아니면 공업용 이런 식으로 다각화한다면은 피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비체계적인 위험이? 뭘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있다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두 가지를 합친 내용인데 그러면은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과의 어떤 비례 관계를 한번 볼게요. 체계적인 위험이 늘어난다면은 어떨까요? 수익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를 볼까요? 포트폴리오는 많이 여러 개 종류의 부동산 조합을 만들었을 때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뭘 해지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를 봐야 돼요. 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부동산 투자 자산 하나
하나마다에 서로를 비교를 해서 뭘 보겠다. 상관이 있나 없나 서로 상관이 있나 없나 보겠다. 이걸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좀 경제 용어를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시험에는 그것만 나오니까. 상관계수란 말만 나오지 저처럼 설명해라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의 부분은 나오지 않으니까. 자,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중간에 0이 있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다?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뭘 했겠다? 주택 이렇게 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택 상가 혹은 주택 토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쪽으로 가겠네요. 같은 것끼리 하면은 어떻다? 비체계적인 위험을 상관계수가 어떤 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1쪽으로 가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반대 상관계수를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자산이 서로 반대로 가는 상관계수인 마이너스 2일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플러스 1에 갚는 경우에는 비체계적인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경우에 완전히 제거된다.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니까요. 네, 그런 내용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만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네,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좀 이상하게 드렸는지 몰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최적 자산과 최적 포트폴리오,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잠깐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해하시고 보면은 뭐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에는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둘 다 10%야. 그럼 하나는 위험이 10%고 하나는 20%면은 뭘 선택해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효율적 전선과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게 시험에도 뭐 이렇게 문제로도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A, B를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둘 다 몇 %인데 10%인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이건 뭐고 수익이고 이거는 뭐고 위험이고 수익이 둘 다 10%인데 하나는 위험이 10%고 하나는 20%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라. 그럼 A, B 중에 뭘 선택해라? A를 선택해라. 자, 그럼 C, D를 한번 볼까요? 수익률은 달라요. 20%. 이거 위험부터 볼까요? 위험이 두 개 똑같이 3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험이 같다면 뭘 선택하라고요? 예,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높은 부분을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D는 C를 지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는 A는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개를 섞어놓고 보면 뭐가 뭐를 지배하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왜?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서 봤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이 같다면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라. 그 다음에 수익이 같다면은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라.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투자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이 투자자 갑이 있고 투자자 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이 방향이고 위험이 이 방향이네요. 자,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게 가져가려면 위험률 높게 가져갈 수밖에 이렇게 라인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위험을 조금 감당하겠다는 내용이죠. 위험이 이쪽에 있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갑은 위험을 조금 감당하고 수익률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을이 좀 더 어떤 사람이다? 예,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다고. 두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 자기는 이 정도의 위험을 감당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 점에서 감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실제 부동산 투자안의 위험 곡선,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교차하는 점, 여기 교차하네요. 여기는 안 만나네요. 여기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위험 선호적인 을은 나라는 점에서 발생을 하고 위험 회피적인, 위험 기피적인 갑은 가라는 점에서 투자가
발생이 되게 되더라. 이 내용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이것이 만나는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항상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산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론의 첫 번째 시간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렛대 효과에서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무엇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건 뭐다라고 그랬습니까? 네, 처분에만 관심이 있지 운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 있어서 평균 분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위험이 크다면은 뭘 선택하라고요? 수익률이 더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률이 또 높은 거를 선택을 해라, 이런 내용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내용은 여기 부동산 투자론을 이해하는 첫 번째 쪽의 장들의 내용이 되겠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암기를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정확히 시험에 나오는 쟁점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학 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론과 관련돼서는 통상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적은 문제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사적인 문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 통해서 이 이슈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방송 전까지 복습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